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화학 유틸리티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자, 인사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꽤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10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10년 약간 넘었네요. 2009년부터면 화학 유틸리티, 화학 분야 그러면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석을 담당하는 분야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섹터가 정유화학, 태양광 이렇게 네. 크게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정유 같은 경우는 원유를 사와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나 등경유 같은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이게 예. 이동과 관련돼 있거나 산업 생산에도 경유 같은 게 사용이 되는데 정유 산업 제가 네.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사들한테 그 납사라는 걸 받아서 화학 업체들이 예. 화학 제품을 생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 업체들은 정유사한테 네. 원재료를 받아요. 그래서 화학 업체까지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태양광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몇 개 없습니다만 태양광까지도 제가 커버를 하고 있는. 조금 태양광은 조금 두 개 정유 석유 화학 쪽하고 조금 다른데 하여튼 네. 태양광까지 이제 커버를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정유업부터 한번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정유라는 건 원유를 사다가 그걸 정제를 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네. 것들을 만드는 산업인데 맞습니다. 요새 가장 이슈가 좀 뭔가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네. 규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 것 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규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설비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비들이 사라져요? 예. 폐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미국 설비의 한 5%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 작은 민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대형 설비들 말고 민간 업체들이 있는데 민간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탈세라든지 불법 거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민간 업체들이 환경 규제를 잘 지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 설비들의 30% 정도를 향후 한 2, 3년 정도 안에 없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영 업체들도 있거든요. 중국에는. 국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 업체들이 원래 내수에 공급을 하는 업체들인데 민간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국영 업체들은 수출을 하지 말고 내수에 공급해라 그러면서 이 수출 규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나 보죠. 중국이 사실은 2015년부터 이 석유 제품의 순수출이 시작이 됐거든요. 15년부터 공급 과잉의 원흉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생산량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수출량도 좀 줄어드는 그림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업 쪽에서 그럼 설비가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네요. 가격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정제 마진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원유를 투입해서 휘발유, 등경유를 팔았을 때 요 둘 간의 스프레드를 얘기를 합니다. 정제 마진인데 그러면 공급 과잉이 해소되기 시작을 하면 이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자동차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항공유도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년까지는 마진이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마진이 좀 좋아지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전반적으로 회복을 하고 설비들도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전체적인 이 공급 과잉이 조금씩 해소되는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가는 국제 유가는 작년에 꽤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진 듯한 뭐 이런 모습을 네, 최근에 좀 보이는데 빠졌죠. 예. 유가랑 그럼 정유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좀 있어요? 뭐 유가 같은 경우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니까요. 음.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 네. 유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건지 네. 빠지는 게 좋은 건지 예.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음.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가장 중요한 건 음. 휘발유나 등경유 같은 제품들의 수요 공급이 얼만큼 타이트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 그렇죠. 쪽에서 수요 공급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유가가 오르는데 음. 수요가 좋다. 음. 그러면 휘발유 가격 더 올리면 되잖아요. 음. 근데 유가가 오르는데 수요가 안 좋다. 음. 그러면 휘발유 가격 못 올라가는 음. 거고요. 마진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유가의 방향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휘발유나 등경유, 항공유 같은 제품들의 수요 상황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정유사한테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정유업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틀로 본다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정유업을 볼 때 우려하시는 게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원유 수요, 휘발유 수요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정수함 찍고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침투율이 뭐 20-30%까지는 올라와야 휘발유 수요가 역성장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 휘발유 수요가 역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는 산업용에 쓰이거든요. 공장 돌릴 때 써야 돼요. 근데 경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대체할 에너지원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죠. LNG라든지 수소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산업용으로 쓰이는 경유 같은 경우는 향후 계속 좀 수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포인트가 개발도상국들 인도라든지 말레이 뭐 이런 지역들이 네. 경제 성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경유 수요 무시할 수 없이 계속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가 향후 한 3-4년 내에 이 정제 설비를 2배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왜 이렇게 설비를 늘릴까 생각해 보면 인도는 앞으로 계속 경제 성장이 나오거든요. 네.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캐파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향후 10년간은 역성장하기는 힘들다. 네. 플러스 성장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런 환경 규제 때문에 설비들은 오히려 더 빨리 사라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수요 공급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향후 2-3년 안에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리가 있는 거죠. 네.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설비를 줄여야 되는데 당장은 또 써야 되고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2-3년 동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2-3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정유업체들이 이제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 업체들이 가는지를 보면 이 정제 과정에서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4개가 있잖아요. 4개 정유사들이 전부 다 이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향후 한 2-3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정유업체들의 가치,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의 운명이 갈리긴 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긴 그림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향후 한 2-3년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항공기들이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백신 보급되면 항공기들 뜨기 시작할 거고 자동차들도 더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수요 회복의 국면들이 내년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내년도까지는 정유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일단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정유업은 괜찮을 것 네, 같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미래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자, 정유업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 이제 석유화학 쪽을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석유화학은 작년에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좋을 줄 알았는데 좀 주춤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에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음. 좋았던 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네. 가전 제품도 네. 많이 샀고요. 네. TV 네. 본다고 TV도 새로 많이 리모델링. 간 분들 많아요. 큰 TV로. 그렇죠. 예. 리모델링도 많이 예. 하셨고요. 리모델링 하려면 더 화학 제품이 예. 들어가거든요. 예. 인테리어 같은 거. 네. 예. 놀이동산 못 가니까 네. 애들한테 장난감 사주고 예. 장난감도 다 화학 제품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위생용품들 네. 마스크라든지 마스크. 네. 예. 그리고 또 집에 있으니까 홈 트레이닝 하면서 또 관련돼 있는 의류 쪽도 네. 또 홈 트레이닝 관련돼 있는 의류 쪽도 되게 예. 좋았어요. 근데 그런 수요들 때문에 좋았는데 최근 한 3개월, 4개월 정도 사이에는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시아만 그래요. 미국, 유럽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증시를 볼 때도 음. 미국이 저렇게 좋은 건 백신 접종이 빨라서 상대적으로 사실 증시가 더 세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잖아요. 네. 저희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빠르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빨라졌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의 시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아시아는 코로나가 재발을 했죠. 네. 3월, 4월부터 인도 네, 뭐 코로나 재발했고 확산되고 있죠. 오히려 뭐 최근에- 델타 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최근에 말레이시아, 음. 뭐 베트남 쪽도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요의 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대륙별 코로나 종식됐다고 막 주장하던 중국도 막 요새 막 나오고 갑자기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음. 이게 결국은 수요의 회복의 속도가 음. 백신 접종의 차이 때문에 대륙별 격차가 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이 화학 제품 가격이 아시아보다 한 2배 정도 비싸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 2배 비싸면 뭐 이쪽에서 뭐 사감 이렇게 네.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출 수입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 그래요? 컨테이너 부족 현상 아, 때문에. 또 거기 또 컨테이너 경목 운임이 현상이 너무 있군요. 높잖아요. 예. 화학 제품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옮기지만 컨테이너를 통해서 옮기는 케이스가 가장 많거든요. 예. 이게 그럼 아시아에서 미국, 유럽으로 보내서 그럼 이걸 차익거래 통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물량이 너무 없는데 수요는 좋고 아시아는 증설도 있고 공급은 막 늘어나는데 수요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대륙별로 격차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쉽게 해결이 되려면 운송 이슈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예. 이게 단기간에 쉽진 않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네요. 예. 네, 최근에 그러면 상황을 보면 예. 그럼 이제 가장 빨리 해결이 되려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져야 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든지 그럼 아시아 쪽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아시아 쪽이 최근에 약한 건 그냥 전체 글로벌리 봤을 때 수요가 약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 수요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음. 자동차 건설 수요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예. 주택 수요 이런 것들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보조금도 각국 정부들이 지급을 하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다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글로벌리 보면. 내구재 수요가 너무 좋거든요. 자동차랑 건설이 대표적인데 예. 근데 이게 생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자재를 못 구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이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건설 같은 경우는 뭐 럼버, 목재가 예. 없고요. 그 철강 제품도 없고요. 예, 자동차나 건설 쪽에도 석유화학 제품 많이 다 들어가나 들어가요. 보죠. 네.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화학 음. 제품이 건설, 건축, 자동차가 예.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이게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구매를 못하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네,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 건설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 수요가 되게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수요가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처럼 넘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중고차를 사고 리모델링하면 사실 신규로 자동차가 생산되거나 건설 건축이 되는 거 비교하면 화학 제품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병목 현상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화학 제품들이 이제 거기에 사용이 될 테니까요. 병목 현상의 원인이 뭐냐라고 봤더니 인력 부족이랑 건자재 부족, 뭐 원재료 부족이에요. 근데 예. 일단 인력들은 미국에서 보면 복귀하는 게 지금 최근에
고용 데이터 보면 나오기 네.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좋잖아요. 뭐 일자리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복귀하면 그래도 그동안 건설 건축의 병목이었던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다. 그리고 반도체 칩 부족 이슈도 일단 2분기가 정점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어서 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내년까지 보면 오히려 건설 건축이나 자동차 쪽은 올해 지어지고 생산됐어야 될 게 못 됐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가 좀 있겠죠.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 건설 건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좋을 거라고 봐요. 제가 어제 뉴스인가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유럽, 미국 같은 경우가 건설 건축이 장기 슈퍼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미국이 지난 10년, 15년 동안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 주택 건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뭐 25살부터 한 35살까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비중이 엄청 높더라고요. 집을 못 구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주식 가격도 올랐고 모기지 금리도 낮으니까 엄청나게 주택 독립하기 시작한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랑 똑같아요. 집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럼 또 집을 공급을 또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택이 미국 주택 시장이 핫한 게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강해서 그렇거든요. 이걸 잡지를 못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바이든 일조 부양책, 인프라 투자 부양책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건설 건축 주택 수요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강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석유화학 쪽이 좀 슬로우한 건 여러 가지 병목 현상들이 겹쳐서 그런 것 같고요. 경기 회복 방향성이라든지 수요의 방향성들은 좀 위축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요 좀 어두운 구간을 좀 지나고 나면 아마 또 내년도까지는 또 굉장히 괜찮은 시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크아웃 얘기 많이 하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정점을 찍었다. 이제 그렇죠. 내려갈 길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지금 쭉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게 피크를 찍고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안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높은 정도 수준의 레벨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점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높은 레벨이 지속이 된다라는 등산을 갔을 때 능선을 타듯이 쭉 높은 수준이 계속될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ER로 3배에서 5배, 6배 이 사이거든요. 시장 밸류에이션 대략 한 12배, 12배, 15배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디스카운트 된 요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는 내년 내후년도에 이익이 엄청나게 깨져서 밸류에이션이 원상복귀 15배까지 갈 거다. 어닝이 깨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거고 내년도에도 PER 5배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게 내후년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의 주가는 원이 완전 깨질 걸 반영한 주가인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아까 정유업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정유업체들도 미래를 준비할 뭐 현금을 지금 모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서 수소 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화학 기업들도 좀 미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역시 그 탄소 배출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친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화학 기업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 기술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 같고. 화학 기업들이 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나요? 개발하고 있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수소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업체들이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화학 공장에서도 수소가 생산이 돼요? 그 납사를 쪼개는 과정에서 수소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업체들도 수소, 롯데케미칼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뉴스가 났지만 하나솔루션도 화학 업체인데 물론 태양광도 합니다만 풍력 쪽도 프랑스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풍력 쪽에도 진출할 계획인 것 같고 어제 1조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 같은 업체들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또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화학 업체들이 재무 상태가 너무 좋아요.
부채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고요. 다 순연금 상태입니다. 네. 거의 한 1조 가까운 순연금들이 다 있어요. 시총이 뭐 10조가 안 되는데 순연금들이 다 뭐 1조 가까운 숫자, 뭐 2조 가까운 숫자들도 갖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가 향후에 기업 가치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분석 담당하시는 게 정유, 석유화학뿐 아니라 태양광도 네. 보신다고 그랬는데 태양광 뭐 짧게만 그러면 언급을 좀 네. 해주실래요? 예. 그 아시겠지만 예. 태양광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고요. 예. 글로벌 수요의 40% 정도를 음. 차지하는 지역이 중국이고 거기에 이제 태양광 소재 업체들이 많죠. 셀모듈 업체, 웨이퍼, 폴리실리콘까지 해서 당연히 그쪽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쪽이 다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가장 커질 거잖아요. 네, 중국이 가장 유망해 보이긴 하네요. 네, 가장 예. 커질 예. 거고 그러한 중국의 정책 방향성을 이런 태양광 업체들도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셀모듈, 웨이퍼, 폴리실리콘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진코솔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셀모듈 캐파를 향후에 2~3배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폴리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GCL 폴리 같은 경우가 30만 톤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캐파의 60%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거기에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요. 수출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중국이랑 맞붙기가 쉽지가 않죠.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더 이상 셀모듈 규모를 늘리진 않아요. 지금 뭐 하냐면 어제 그 인수한 건도 그렇지만 다운스트림 발전 쪽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외형으로 붙어서 중국이랑은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건 아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운스트림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할 거면 중국 업체 하는 게 가장 밸류에이션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 성장성도 담보돼 있고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태양광 쪽까지 알아봤고요. 좀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뭐 자산 매입 축소,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좀 이게 사실 돈 유동성을 좀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게 이런 석유화학이나 정유 쪽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요? 일단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금리 인상기 때 석유화학 정유 업체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 금리 인상기 때가 어떤 금리 인상인지가 중요하고요. 예.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이 업체들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식의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거냐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사실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우리 업체들한테는 사실 수요가 좋아지는 방향성이니까 크게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가치를 많이 부여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성장률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면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도 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섹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금리 인상이 저는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이쪽 섹터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론 처음에 가셔야 될 때는 출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구간들이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쪽 정유하고 석유화학 업종에서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꼽는 토픽은 어떤 겁니까? 정유 같은 경우는 S-OIL을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S-OIL이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수소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미래까지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미래까지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우디가 지금 뭐 수소 플랜트나 이런 것들 그쪽 지역이 짓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피크아웃을 가정해서 너무 밸류에이션을 싼 업체들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업체 세 개 업체는 밸류에이션 너무 싸고요. 그리고 신사업들도 진행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 미래 사업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네,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네. 이쪽은.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윤재성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섹터가 사실은 이렇게 투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섹터인 네.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서 음. 많은 부분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주가 방향성은 경기 방향성이랑 거의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최근엔 조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좀 괴로운 구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은 사실 과거를 보더라도 뭐 여러 번 나왔던 구간들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확신들이 없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힘들지만 이 긴 그림, 큰 그림에서의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여전히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이 섹터를 바라보시면 좀 더 편안한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